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지난 1일 발생한 고성 산불의 원인은 주택 화목보일러 과열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화목보일러를 국과수의 정밀 감식을 의뢰한 데 이어 현장 감식에도 나섰는데요. 고성 산불의 정확한 원인 규명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일 저녁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로 축구장 120개 정도의 살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산불이 난 지 불과 12시간 만의 피해입니다. 경찰은 최초로 불이 난 주택의 화목보일러를 발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건물주로부터 온수를 사용하기 위해 보일러를 가동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일 1차 감식에서 확보한 화목보일러 부품과 전기선 등 증거물을 떼어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이어 7일에도 경찰과 국과수는 산불 발생 현장에서 2차 합동 감식 작업을 벌였습니다. 경찰과 국과수는 2차 현장 감식을 통해 화목보일러에서 어떻게 불이 확산됐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수사당국은 이날 현장에서 건물주와 설치업자가 입회한 가운데 화목보일러를 다시 복원해 설치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형사처벌 관련된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아주 확인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이 조금 철저하게. 경찰은 국과수 감식 결과에 따라 과실 여부가 판명나면 현재 참고인 신분이 집주인의 입건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처럼 화목보일러에서 시작된 산불은 지난 2015년 삼척 산불과 2016년 강릉 산불 등 도내에서만 모두 6건에 달합니다. 삼척 산불의 경우 화목보일러 불씨가 인근 야산으로 번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법원이 집주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민사상 책임에 대해 1억 7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화목보일러에서 시작해 대형 산불로 확산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지난해 12월 오랜 기다림 끝에 미군으로부터 부지를 반환받은 원주 캠프롱 부지. 기름이 유출되고 중금속이 검출되기도 하는 등 토양 오염도가 심각한 수준인데요. 지난 7일 국방부가 부지 반환 이후 처음으로 토양 오염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굴착 장비가 땅에 구멍을 뚫어 토양 시료를 채취합니다. 지표에서부터 최대 7m 사이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분류해서 밀봉합니다. 미군 주둔 60여 년 만에 소유권이 국방부로 넘어온 원주 캠프롱. 지난해 12월 부지 반환 이후 처음으로 토양 오염 조사에 시민들의 참관이 허용됐습니다. 캠프롱의 토양 복원을 위한 첫 단계로 시료 채취가 진행된 겁니다. 오염된 부지는 지금 현재 토양환경보존법에 의거해서 정화를 할 것이며 원주 시민들한테 조속히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 내 토양 260여 개 지점과 12개 지점의 지하수에서 오염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이번 조사 이후 본격적으로 정화 작업이 벌어지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는 많은 상황입니다. 먼저 200억 원가량 추산되는 막대한 오염 정화 비용을 누가 부담하냐는 겁니다. 정부가 미군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은 건 지난해 12월. 당시 오염 정화 책임에 대해 한미가 계속 협의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미군은 기지 반환 후 정화 비용을 부담한 사례가 없다며 오염 정화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장은 정부가 정화 비용을 대게 되는데 미군으로부터 이 비용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원주시는 토양 오염 정화에 적어도 1년 넘게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군 주둔 당시 4차례 기름이 유출됐고 2017년 환경부 조사 당시 최근 5년 동안 오염도가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돼 정화 작업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최근 오염 정화가 완료됐다던 춘천 옛 미군기지 캠프 페이지에서 기름층이 발견된 상황. 지역 환경단체 등은 캠프롱 토양 복원의 전 과정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복원 과정에서도 시민들과 함께 한 점 의혹 없이 복원을 하려는 노력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된다고 한다면 캠페지 같은 이러한 상황들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국방부는 오는 15일까지 캠프롱 부지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복원 계획을 세워 올해 12월부터 정화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토지 정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캠프롱 부지가 온전히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기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초중고는 등교 계약이 결정됐는데 대학생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등록금은 다 내놓고 실험 실습도 제대로 못하자 대학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요. 전국 국공립대학생연합회가 학습권 침해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한지영 기자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된 지 2달여가 지났지만 대학 강의실은 여전히 텅 비어 있습니다. 캠퍼스 낭만을 꿈꾸던 학생들은 자취방이나 빈 동아리방 등에서 혼자 온라인 강의를 듣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세로 접어들어 생활 방역 체제로 전환됐음에도 국공립대를 중심으로 온라인 강의를 1학기 전체로 연장하는 대학이 늘었습니다. 온라인 수업은 소통과 토론이 제한적이어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는 질문을 드렸을 경우에 교수님이 그걸 확인하고 답변해 주시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다른 부분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씩 공부의 흐름이 좀 끊겨서. 특히 실험과 실습이 많은 학과의 일부 과목은 중단되거나 영상 자료 등으로 대체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일부 학생들은 등록금 반환이나 인하를 요구합니다. 실습은 원래 교수님이나 학생들이 1대1로 좀 이렇게 매칭을 하면서 서로 좀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는 게 실습 과목인데 그거를 못하니까 좀 등록금이 좀 과잉 책정해서 좀 부담하고 있는 거라고 보는 게 많은 것 같거든요. 저도 실습 비용만큼 돌려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논란이 커지자 전국 국공립대학 총학생회장단으로 구성된 전국 국공립대학생연합회는 7일 기자회견을 하고 교육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연합회는 대학의 충분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실 있는 비대면 수업 준비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의 교육부 대책은 학습권 침해에 대한 보상이나 대안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공립대에 들어가는 육성사업비를 대학 안에서 자율적으로 허용 범위 내에서 사용하라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 근데 학생들이 다른 부분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그 부분에 손해를 돌리는 그러면은 조삼모사격의 대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궁여지책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와 대학, 학생이 함께하는 3자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계속되는 온라인 비대면 강의로 활기를 잃어가고 있는 대학 캠퍼스. 학습권 보장과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있다고 하지만 요즘 농촌에선 여전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농가마다 비상인데요. 외국인 노동자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고 일손 돕기 봉사도 줄었다고 합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과수원에서 사과꽃을 솎아주는 작업이 분주합니다.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위해 공무원들이 나섰습니다. 가위로 하나하나 꽃을 따야 하는 고된 작업에 저마다 구슬땀을 흘립니다. 저도 잠깐 일손을 도와봤는데요.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농촌에서 일할 사람 구하기가 더 힘든 상황입니다. 지난해까지 외국인 노동자가 전체 인력의 80%를 차지했던 이 농가는 올해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인력을 구해도 하루 일당은 12만 원 정도. 계속 오르는 인건비는 큰 부담입니다. 주로 이제 외국 태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제 러시아 많이 쓰고 그러는데 코로나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나라 국내로 다시 들어오기도 힘들고 또 나가기도 또 어려워가지고 특히 이제 들어오기가 힘드니까 인력 구하기가 더 힘들죠.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상반기 국내에 들어올 예정이었던 외국인 계절 근로자 3천여 명은 입국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 취업비자를 받은 외국인도 6,400명 중 720명만 입국한 상태입니다. 매년 농가의 숨통을 터주던 일손 돕기 봉사 역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공무원 외에는 나서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정부는 농촌 인력 중개센터를 추가 설치해 전국에 92곳으로 늘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작년 대비 지역의 봉사활동이나 기관단체의 관심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만큼 지역에서도 많은 관심을 주셔 농촌에 큰 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령화로 해마다 일손 부족에 시달려온 농촌.
올해는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지난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됐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게 가능해졌다고 해도 서로 간격을 유지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기본 수칙은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일상 속에서 지켜야 하는 거리두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상황별로 자세히 살펴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뀌더라도 핵심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프면 3, 4일 정도는 집에서 쉬고 사람 사이에는 1m 이상 간격을 둬야 합니다. 밀폐된 장소에서는 소독이나 환기도 중요합니다. 손은 30초 동안 충분히 씻고 옷소매에 기침하는 예절도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방역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마주보고 앉아 시간을 보내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음식이나 음료를 주문할 때는 포장이나 배달로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영화관이나 공연장에서는 한 칸씩 띄워 앉아 관람해야 합니다. 기차나 고속버스 예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꼭 마스크를 써야 하고요. 혹시라도 인파가 몰린다면 다음 차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실내 체육시설은 방문해도 되지만 공용 샤워실은 이용하지 않고 수건이나 운동복은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에서 지켜야 하는 지침도 있습니다. 되도록 개인용 물품을 이용하고 회의는 영상이나 전화를 활용해 최대한 대면하지 않는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출장이나 회식도 가급적 줄여야 합니다. 이렇게 기존의 문화를 바꾸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에서는 음식 대접보다는 답례품으로 감사를 전하고 악수는 눈인사나 목례로 대신해야 합니다. 종교 행사에서는 다 같이 밥을 먹는 일도 자제해야 하는데요. 교회에서 예배를 보면서 함께 찬송가를 부르지 않아야 하고 공연장 떼창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마트에서는 시식코너 운영을 최소화해야 하고요. 결제는 카드나 모바일페이처럼 전자결제 방식을 이용하도록 합니다. 정부는 현장의 의견에 따라 이번 지침을 수정하거나 보완해 나갈 방침인데요. 생활 속 거리두기의 의미는 코로나19가 끝났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방역 주체가 되자는 겁니다. 앞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한 이후 확진자 수가 크게 줄어든 만큼 또 한 번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도내 지자체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을 기리는 현충 시설들이 있습니다. 원주에도 현충탑이 있는데요. 지역 보훈단체들이 이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고령의 국가유공자들이 찾아가기도 어렵고 주차장도 좁아서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민원 25,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원주의 대표적인 현충시설인 원주 현충탑입니다. 호국 영령에 대한 추모와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는 곳인데요. 그런데 이곳을 찾는 보훈 가족들이 원주 현충탑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된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버지가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황우섭 씨. 매달 첫째 주마다 보훈단체 회원들과 함께 현충탑을 찾아 참배를 드립니다. 현충탑 앞 광장까지 가려면 80여 개가 되는 가파른 계단을 올라야 합니다. 계단 옆에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가 있지만 이마저도 경사가 심해 오르기 힘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남자라서 좀 그런데 그 여자분들, 미망인 분들 상당히 더 힘들어하죠. 할머니가 참배를 하고 내려가다가 넘어진 적이. 게다가 화장실에 가려면 현충탑 아래로 다시 내려와야 합니다. 대부분 7, 80대인 보훈단체 회원들에게는 버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좁은 주차 공간도 문제입니다. 행사가 열릴 때마다 이렇게 주차난을 겪고 있는데요. 수백 명이 모이는 현충일 같은 경우에는 불법 주차까지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원주 지역 보훈단체들은 현충탑을 매달 방문해야 하는데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며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역사교육의 장소로서 현충시설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같은 세대끼리
자라가면서 호국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 좀 교육이 좀 되고, 그런 교육이 되려고 하면 현주택 시설이 개는 꼭 돼서 그 삶의 현장으로, 교육의 현장으로 이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리 주체인 원주시는 현충탑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이전이 가능한 부지들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현충탑 인근 부지를 추가 매입해 공원을 확장하는 등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호국보 훈의 상징물이자 안보교육의 장으로 활용되는 지역 내 현충시설들.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정신을 기린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만큼 보훈가족들은 시설 개선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강원도는 지난 3월 말 통과된 1차 추경에 이어 4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두 번째 추경이 추진되는 건데요. 필요성은 공감되지만 열악한 재정 여건 악화와 업무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보도에 성기석 기자입니다. 강원도가 제출한 이번 2차 추경 예산안은 4천억 원 규모. 이 중 코로나19 극복 관련 예산은 1,950억 원, 전체의 40%가량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긴급 투입이 필요한 예산이라는 게 도의 설명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추가로 5천만 원을 반영한 것은 이게 이제 지역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 행사를 좀 확대를 해서 많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부분 의원들도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2,500억 원 규모의 사업들에 대해선 꼭 지금 추경이 필요한지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소진돼가지고요. 그러면은 이 단기 인력 같은 경우는 업무가 중단이 되면 인원이 이제 출근을 이제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재원 조달 방안이 걱정입니다. 지난해 말 강원도의 부채 총액은 약 2천억 원. 그나마 올림픽 준비가 한창이었던 지난 2015년 5,650억 원을 기록한 이후 계속 감소해왔습니다. 하지만 2차 추경이 통과되면 강원도 누적 부채는 다시 약 5,100억 원으로 급증하게 돼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한 도의원들은 예산 축소로 기존 업무에 차질을 빚는 건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축소되고 결국은 활동 자체가 좀 축소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염려가 좀 있습니다. 강원도는 이에 대해 도가 운영하는 지역개발 예수금에서 1,450억 원을 1%대 저리로 빌려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출장비 등 행정 운영 경비와 시기 조정이 가능한 사업 예산을 줄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강원도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확보된 국보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약 2천억 원을 투입해 당초 검토했던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네, 강원도 현안구와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정부가 전 국민에게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11일부터 신청이 이뤄지는 가운데 강원도와 도내 지자체들도 지원금 지급에 나서고 있는데요.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내용과 현황, 또 기대 효과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류만희 교수, 강원도의회 각도영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처음 시행되는 제도라서 좀 낯설기도 한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어떠한 정책인지 한번 짚어주실까요? 예, 이미 국민 여러분들에게 지급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것은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 19이라는 이런 전 세계적으로 미중의 사태에 대한 이제 정부의 대응 정책이다 볼 수가 있는데 네. 정부의 표현을 그대로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소득을 불문하고 국민의 생활 안정과 위축된 경기 회복을 위한 국민 안전망이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지금. 네.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은 엄격히 얘기하면 복지정책 성격도 갖고 있고 조금 다르게 보면 이것은 워낙에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친 경제에 대한 악영향이 심각하기 때문에 경기 진작을 위한 경제 정책적 성격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소득 보장과 더불어서 경기 진작 이런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복지 정책이고 경제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복지 정책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5월 4일부터는 지급이 시급한 가구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또 본인들은 이제 어떻게 얼마나 지급받는지에 대해서도 지급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예, 이거는 지금 정부에서 중앙정부 정책으로 지원되는 지원금의 수준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가구당 이게 지원이 돼요. 그래서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그리고 4인 이상 가구에게는 이제 100만 원을 지급되는 것을 이제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네. 우선 긴급 지원 대상자인 저소득층들, 생계급여라든지 기초연금 또 장애연금을 현재 받고 계신 저소득층들에게는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이상의 그러니까 긴급 지원 대상이 아니신 분들에게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통해서 적립을 해주는 네.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상품권, 선불카드.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역 상품권, 지역 화폐를 많이 활용하고 있으니까 네. 이런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시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신청도 조금 이제 구간을 둬서 요일별로 좀 예정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죠, 정부에서는. 네. 네, 마스크 오브제 형식이랑 똑같다고 이제 내용이 알려져 맞습니다. 있는데 네네.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별개로 각 지자체마다 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강원도에서는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도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긴급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강원도에서도 저 289회 임시에서 약 한 1,20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한 30만 명에 해당하는 우리 도민들에게 한 4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네. 중앙정부에서 지원한 것보다 선제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1,200억 원의 예산을 잡아놓았다고 하셨는데 그럼 현재 신청과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급 현황에 대해서는 또 어떻고 신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신청은 도민들께서 강원도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아주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네. 도민들께서 강원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접속 방법이라든가 신청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자세히 나와 있고요. 네. 지금까지 그 취약계층에 대한 그 생계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그 기초연금, 장애연금 또 한부모 가족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한 13만 한 8천 명 정도가 어떤 신청을 했고 네. 또 수령을 한 상태고요, 지금까지. 네. 그리고 또 청년 구직 활동, 경력 단절 여성, 또 생활 안정 지급 요거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접수 상황은 한 8만 6천 명 정도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지난 289회 임시에서 의결했고 조례도 제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절차가 순조롭게 수령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절차 방법과 신청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재난지원금을 따로 지급하면서 또 지역별로 지원 대상과 지원 액수의 차이가 나서 좀 이견이 생기기도 하고 또 이에 대해서 불만도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이 지원금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교수님? 예, 이 부분은요, 사실은 굉장히 어디 지역에 거주하시느냐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현실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는 이렇게 작냐 또는 우리 많냐. 근데 실제로 강원도에 18개 지자체가 있죠. 근데 그 가운데도 보면 지금 최대 지급 자치단체와 최소 지급 자치단체 간의 격차가 사실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지금 워낙에 어려운 경제 환경을 감안했을 때 수용도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니까 사실은. 근데 이 부분은요, 조금 전향적으로 판단하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받는 금액이
작은 것은 어찌 보면 이게 대상의 차이와 금액의 차이에 대해서 저는 이제 사회적 수용도를 좀 높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사실 그 근본적인 차이점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중앙정부에다가 덧대서 이제 광역과 지방정부에서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광역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각각의 자치단체별로 재정적 상태가 차이가 큽니다. 그러면 이런 재정적 상황을 감안했을 때 현실적으로 철원군에서 지급하는 액수와 원주시에서 지급하는 액수가 동일한 것이 이게 사회적으로 형평이 맞냐라고 우리가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재정적 여력이 지급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한다면 또는 지급 액수를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 상황을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소 서운하실지라도 수용하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이 문제는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지역마다 재정적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또 형편에 맞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은 서운하더라도 좀 수용을 하시는 게 낫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정부와 그리고 도, 지자체에서 따로 지급을 하고 있고 지자체마다 지원금 수준도 각각인데 도내 현황은 어떤지 또 지자체마다 또 강원도에서도 차이가 있겠죠? 네, 그 광역과 기초와의 어떤 그 재정 자립도 지방의 살림살이 규모에 따라서 긴급재난지원금이든 생활안정자금이든 지급하는 그 규모가 좀 차이가 있는 것은 그 자치단체마다의 어떤 그 재정 자립도에 따라서 약간의 어떤 편차는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원도도 강원도 도민들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같지만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금액은 뭐 10만 원에서 이제 30만 원까지 편차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 주민들께서 내 기초자치단체 내가 살고 있는 그 지방 정부의 살림살이의 그 여력에 따라 지급된다는 점을 좀 이해하시면 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강원도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또 이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재정의 건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코로나19 긴급대책 차원에서 투입되는 예산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또 지방 재정 부담에는 부담이 가지 않는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 5월 30일 국회에서 통과되고 5월 1일자로 이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1차 추경 예산안이 12조 한 2천억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전 국민 이제 100만 원씩 지급되는데요. 재정 규모로 봐서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이 정도 규모는 크게 부담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 국가 채무로 봐도 OECD 기준으로 해서 한 41% 약간 상회하는 수준인데요. 뭐 우리가 OECD 기준으로 평균을 보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한 2조 2천억 정도가 2조 1천억 정도가 한 이제 지방 정부에 부담이 되는데 이걸 이제 17개 광역 지방 정부에서 또 n분의 1 부담을 하면 나름대로 이 정도 지방 정부의 어떤 재정 건정성에 그렇게 위험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정 건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 있고 또 2조 1천억 정도는 이제 분담을 해서 이 정도까지는 수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또 이걸 또 수령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부를 한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앞서 우리 곽도영 의원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긴급 이 재난지원금의 그 재정 원천은 사실은 이제 일정 부분에 이제 국채 발행 부분이 포함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사실 그 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논의했던 그 초반의 논의들을 좀 우리가 되돌아 보시면 그때 이게 모두에게 다 줄 거냐 아니면 뭐 상위 뭐 30%는 제한해 줄 거냐 이런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모두에게 다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사실 재정 건전성 문제를 떠나서 우리 사회에서는
좀 더 어려운 분들이 있을 것이고 이 똑같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도 그렇죠. 조금 부정적인 영향이 좀 덜하신 국민이 분명히 있으세요. 그렇다면 후자의 경우 조금 재정적으로는 좀 용이하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거니까 이게 8월 30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기부를 하는 걸로 지금 제도를 설계해 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사회의 좀 그 성숙도를 본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 좀 더 어려운 분들에게 많이 간다고 하면 그렇다면 사실 과거에 IMF 때 우리 금모으기 운동이라는 좋은 경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좀 성숙도, 건강성을 회복하는 장치로서 이 기부하는 방식도 괜찮겠다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정부 주도하에 기부 확산 운동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이 기부의 본연의 그 성격은 자발성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바람은 할 수 있지만 이것을 계기로 해서 뭐 기부 확산 운동을 전개하자 이런 것은 본래 취지하고는 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부된 재원이 어디로 가냐면 이게 고용보험 기금으로 가요. 이것은 앞으로 이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후에 우리 사회가 직면하는 경제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게 또 실업 문제가 될 거거든요. 그렇다면 고용보험 기금에 막대한 또 재원이 소요되니까 이번에는 조금 덜 하더라도 기부하고 그렇지만 그 기부는 민간의 자발적인 운동으로서 전개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기부 역시 우리 국민들의 자발성에 기대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코로나19로 어려운 민생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또 적재적소에 이루어지고 또 실효성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되면 어떤 효과들을 볼 수 있을지 먼저 교수님부터 말씀을 해주실까요? 뭐 몇 가지 우리가 기대 효과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워낙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이게 소득보장 효과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자영업자분들 특히 그다음에 이 특수고용직 형태의 이 프리랜서 활동하시는 분들, 이제 우리가 요즘에 와서 또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시잖아요. 이런 분들, 그러니까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에게는 엄청난 소득 보장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일반 국민들은 이것을 통해서 이제 지역 내에서 활용하시기 때문에 사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역 내 경기 활성화에도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고 마지막으로는 앞으로는 우리 사회가 이번에 이러한 이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이런 경험이 앞으로 우리 사회의 사회복지제도 전반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미칠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순기능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이번에 한번 기대해 보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네요. 네. 그럼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으로 강원도에는 어떤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전례도 없고 또 유례도 없는 이런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어떤 뭐 전 국가적, 전 세계적 어떤 팬데믹 현상에서 참 이게 우리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복지 정책 성격도 있지만 어떤 재난 지원금 형태의 어떤 지원 성격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게 정말 너무나 그 취약계층들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떤 그 경기의 어떤 하방 국면을 좀 더 이상 하방 국면을 막기 위한 그야말로 절벽에 있는 상황을 좀 끌어당기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금, 재난지원금은 말 그대로 재난지원금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경기의 어떤 부양 정책이 아니라 그야말로 경기의 어떤 절벽 현상을 막기 위한 마중물 성격의 어떤 재난지원금이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서 이게 사용 기간도 있고 사용처도 구분되어 있으니까 이 기간에 적재적소에 소비를 하면 새로운 어떤 생산 유발 효과도 나타날 거고 경기의 어떤 침체 하방 국면을 좀 막아주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게 참 모두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이러한 상황을 좀 반전시킬 수 있을 만한 효과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번이 최초이고 또 처음 시행하는 만큼 지급 대상부터 액수와 방식 등 여러 부분에서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글쎄,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그 세계적인 그 감염증 대유행에 있어서 국가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형태의 이런 지원금 형태인데요. 이런 케이스는 사실 뭐 전무후무한 상태인데, 그렇죠. 이런 어떤 지원금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어떤 지원 정책이 아니고, 그야말로 경제를 더 이상 그 하방되지 않는데 어떤 유효한 어떤 지원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도 이제 그 코로나 방역을 넘어서 경제 방역을 해야 될 상황에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2차, 3차 추경 또 더불어서 작년 예상을 조기에 집행함으로써 경제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잘 유지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미중유해 사태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가장 적기에 이것을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시점에 있어서 좀 늦었다라는 판단도 좀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또 하나 문제는 사실은 좀 더 과감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재 중앙정부에서 4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한 100만 원을 지급을 원칙적으로 발표를 하고 계신데, 사실 이 1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감안했을 때 재정 건전성이라는 그 판단 기준이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이 이게 합리적이었냐에 대한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돼요. 사실 재정 건전성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보는데 OECD 회원국이 한 110%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한 40% 수준이에요. GDP 대비로 하면. 그러면 이 정도의 국가 채무 비율을 감안했을 때 현재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이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제 판단을 볼 때는 재정 건전성에 너무 옥매여서 좀 더 과감한 지원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결과가 결국은 지방 정부 간에 또 격차로 나타났어요. 사실은 지방 정부의 격차를 해소해 줄 수 있을 만큼의 중앙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긴급재난지원금이 어려운 민생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